변박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두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오늘 마중물 토크는 이걸로 한번 해보죠. 어제 우리가 이제 야당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선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길 사람이 없나요? 이번에 고만고만하네요, 정말. 아니 근데 어쨌든 아니 그동안은 좀 적었었는데 이번 주에 유독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웹툰 제작 현장에 갔다가 이제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작품을 보고 뭐 제목이 확 끄는데요 했다가 뭐 그 웹툰 팬들도 좀 말들이 많았고 또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비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시연장에 가가지고 이제 복원 테스트였는데 옆에 이제 직원이 한번 밀어보시죠 해서 이제 밀었는데 이게 거의 안 움직이자 좀 더 강하게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넘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로봇을 학대했다. 글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로봇을 학대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뭐 그러면은 스테이크 썰면 칼로 휘둘렀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어쨌든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좀 이런 말과 관련한 논란들 네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현 변호사님 먼저 들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다 다변가시고 달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그게 계속 나빠지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계속 26가지의 이제 말 실수를 하신 다음에 그제 그렇게 늘었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쑥 들어가고 정제된 발언, 정제된 성명만 내면서 선거 막판에 그래도 큰 대과가 없어서 마지막에 결국 신승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것을 보고 좀 이재명 후보가 각인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있고요. 로봇 학대 논란 과잉인 거 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걸 하나의 경고등으로 삼아서 어떤 정제던 그냥 특히 후보들이요. 일정이 너무 많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른바 총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을 헛나오는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침묵할 줄 아는 용기 이런 게 필요하다. 네, 장 교수님. 이재명 후보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로봇 학대 논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살기 위해서 잘못 쓰시네. 로봇 학대 논란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냥 언론 기사만 보고 그냥 이재명 후보가 느닷없이 갑자기 휙 뒤집은 줄 알았는데 로봇을 패대기 친다. 네, 옆에 영상을 보니까 네. 옆에 있는 직원한테 내가 뭐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의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한 비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하면 일단 로봇 학대 관련해서는 그게 왜 이렇게 좀 확산되는지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약간 거칠어 보이고 좀 사람이 행실이 가벼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미지가 투영이 되기 때문에 로봇한테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민들한테도 좀 험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돼서 이런 게 좀 더 확산이 되는 거가 아닌가 하는. 그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 싶어하는 특정 언론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원래 서로 비판받을 건덕지를 안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김준호 변호사님 26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 1일 1실언은 또 과장이죠. 네. 100일 넘으셨으니까. 그럼 3일 일실현 정도, 4일의 일실현 정도로. 예. 네. 아무튼 막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오피스 누나 이야기 이거는 저도 보고 이거는 진짜 이재명 지사께서 여성표를 잡으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거의 선정성을 뭐 문제 삼으려고 했던 얘기다 이렇게 변명을 내놓으셨는데 변명이 더 구차하시더라고요. 그냥 제목이 좀 눈에 띄어 보여서 그냥 한번 언급했다. 그냥 그 정도가 맞지 않았나. 안 하니만 못한 이야기였다. 네, 안 하니만 못한 변명이었고 바로 또 옥수동 누나 출동하고 이러니까 네, 아마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현 변호사님? 뭐 로봇 학대 논란은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세 분 다 같은 얘기니까. 근데 오피스 누나 얘기인데 뭐 제목이 약간 선정적인 건 맞죠. 뭐 사실은 그냥 뭐 직장 선배, 사무실 누나 뭐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오피스 누나라는 얘기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클릭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장 선배라고 지으면 누가 봐요 그거.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실 누나예요. 우리나라 단어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 웹툰 뭐 저도
보려고 보지 않고 우리 인터넷 기사 보다 나오고 보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돼 있는데 네네. 제목이 좀 자극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라서 왜냐면 우리가 오피스 누나 사실은 안 쓰는 단어거든요 평소에 부적절했다고 그럴 하고 거 끝내요. 얘기하는데 뭘 아무튼 이걸 약간 커버치려고 그래. 단어에서 아니 그런데 저도 사실 웹툰 잘 안 보는데 그런 이런 제목을 딱 그 웹툰 제목이나 이런 거 딱 보면 좀 눈에 띈다. 아, 이렇게 이게 뭔가 생각할 수밖에 싶어서 그냥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런 거죠. 취지 정도라서 예. 이건 뭐 그런 성인지 것들이 감수성까지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요즘 그 잘 나가는 웹툰 중에 유부녀 킬러라는 작품이 아? 있는데 킬러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런 줄 잘라야 알고 돼, 잘라. 안 눌렀었는데 나중에 네. 보니까 킬러인데 이분이 유부녀신 거예요. 네. 근데 제목의 효과는 이게 뭔가 불륜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킬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런 실제 식으로 약간 직업이시구나. 예. 중의적인 걸 사용하는 약간 요즘 뭐 웹툰 제목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도 김준호 덕분에 방송한 것 중에 오피스 제일 재밌었다, 누나 이거 진짜. 몇 번 봤어요. 예. 몇 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도 이 작품 못 봐가지고 뭐 이렇게 가타부타 이야기를 저는 뭐 못할 것 같고요. 로봇 학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좀 다들 좀 요즘 이제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말로 이제 억지로 이렇게 깐다 해서 억까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뭐 좀 그런 느낌이라는 건 네 분이 다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웹툰 제작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권 이야기 이렇게 좀 길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금요일이죠.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선출이 되던 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간 장면 뉴스데스크에서 저는 좀 봤는데 이거 뭐 진짜 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이었겠던데요. 그렇죠. 사실은 내부에서 이 일정 잡고 이럴 때도 이거 어떡하나 혹시 막 사고가 나면 불미스러운 어떡하나 일이 좀 불미스러운 생길까 봐. 일이 나가 막 이래서 보수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항의하거나 이런 분들이 막 또 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 그렇죠. 경우에도 신경 쓰고 음. 주변에서 신경을 썼는데 의외로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네. 뭐 보수 유튜버 한두 분 있었는데 거의 뭐 말을 못할 정도였고 그러니까 새에 눌린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이 지지하는 너무 분들은 많아서. 새에. 저도 뭐 나중에 유튜브도 보고 아니면 거기 있는 분들을 봤던데 뭐 한 70 넘은 할머니들도 보니까 굉장히 뭐 실행력 있다. 왜 지지하냐 물으시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이래서 네.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민심, 바닥 민심이 우리가 뭐 대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장동 얘기 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는 근데 바닥 민심 다르구나. 특히 더구나 대구라는 데서 이런 데서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본인 뭐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 민생을 할 것 같다. 뭔가 바꿀 것 같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어쨌든 좀 의미가 남다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좀 정치적 위기의 순간이 되면 늘 이제 들렀던 곳이 대구의 서문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상인의 분들도 또 만나고 했던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자발적인 지지 환호 있었겠지만 대부분 동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30% 이상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좀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협위원장들도 거기 다 있으니까 그분들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우리가 여기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네. 우리도 대구에서 환호받고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다. 대구가 좀 동원이 됩니까? 민주당이? 되죠. 동원돼요? 당연히. 돼요? 근데 가능하다고 하여튼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잘 가셨다. 서문시장 가셔서도 환호 많이 받으셨고 네. 동원이지만 또 대학생 이걸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동원일 거라고 추측하지만 그리고 그 정도면 딱 좋습니다. 예. 대학교 가서 대학생들하고 또 사진도 찍고 강연하시는 모습 다 보기 좋았다. 잘 만들어진 일정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일단 정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잘하셨어요. 좋은 네. 코스였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수 우파 쪽 국민의힘 쪽의 대선 후보가 광주에 어떤 근데 시장을 가시잖아요. 갔을 때 예. 그렇게 아무리 동원을 하더라도 예. 그런 환호받는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아니요. 보수 후보라서가 아니라 네, 사실 네. 지금 이번 광주 일정은 네. 전두환 씨 발언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보수 쪽 후보가 대선 때 광주의 어떤 시장이나 네네. 광주를 방문했을 때
저렇게 막 대규모로 나와서 이렇게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장 교수님 말씀에도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네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현 변호사님 말씀 중에 바닥 민심이 좋다. 네. 그 바닥 민심 믿으면 안 됩니다. 그 황교안 전 대표를 보면 뭐 알 수 있고요. 몇백 명 수준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오는데 대구에도 민주당 당원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얼마나 많이 아니 근데 현 오시겠어요. 변호사님이 뭐 바닥 민심은 별로 안 좋은데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그냥 그렇게 이해합시다. 네, 이해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 두 분이 뭐 더맨더미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보수의 텃밭, 뭐 민주당의 텃밭 이런 표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지역주의를 좀 강조하는 네. 표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도 보수 텃밭 아니에요. 대구도 구의원 레벨에서는 생각보다 민주당이 많고요. 네. 심지어 구미도 뭐 구미시장이 민주당일 정도고 총선에서도 김부겸 의원 같은 네임드 의원이 아니셔도 고르게 30% 이상 투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는 그러니까 대구는 이제 민주당의 불모지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서 네. 이재명 지사 가셔도 당연히 그 정도의 인파가 자발적이든 동원이든 오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장 교수님 광주에서는 우리가 어렵지 않느냐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요. 최근에 전두환 발언 나오기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가면 환호 받았어요. 순천에서도 이준석 대표 오면 사람들이 서로 와가지고 셀카 찍자고 하고 네, 그럴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지역주의의 벽이라는 게 점점 낮아지고 있고 뭐 전두환 옹호 이런 거 이상한 것만 안 하면 네네. 훨씬 더 빨리 깨질 거다. 그런 아마 얘기 제가 무슨 말한 건 대선 후보가 갔을 때, 음. 그러니까 그렇게 환호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과정들을 봤을 때. 예, 김준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세대가 압도하고 있는 분석이 많은데 저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아직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갖는 힘과 뭐 어떤 포션이 분명히 여전히 남아 있는데 좀 분석에서 가리워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87년 이후에 민주당 계열에서 최초의 TK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이게 또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 예. 예를 들어 처음으로 이제 지역주의가 사라지면서 그조차 소위 버프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후보가 이재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약간 다른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더 표를 얻는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볼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첫 시작이 이번에 서문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서 적어도 뭐 문재인이나 뭐 예전에 다른 후보들에 노무현 비해서는 대통령도 뭐 전 그쵸. 대통령도 예. 어쨌든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뭐 기회였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봅니다. 맞아요. 예. 타이밍도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뉴스로 도배될 타이밍에 딱 이렇게 대구 그렇죠. 가시니까 뉴스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오니까 역시 정치적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동원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대구에서 얘기를 안 아니 하실수록 왜냐면 해야지. 표면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뭐 윤석열 후보도 대구 갔을 때 다 동원한 거고 박근혜 후보도 다 동원한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다 동원을 동원하죠. 해도 요즘 사람들이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잘 안 갑니다. 요즘 그렇죠. 당이 예전처럼 뭐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오세요 한다고 가야지 이런 분들은 시의원 구의원이나 있고요. 나머지들은 아무도 안 갑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본인들의 생각이다. 민심이다.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자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근데 일단 민심을 얘기하셨는데 자발적. 지금 약간 좀 민주당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지지율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국민의힘 경선 결과 전에 나온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여야 가상 4자 대결에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에 역전당했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돼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 민심을 아까 얘기하신 것과 좀 상반된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있긴 합니다. 물론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지금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요즘 많은 분들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가 있단 말이죠. 판세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아마 이번 주 지난주는 이제 뭐 저희가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고 부동산 문제가 있지만 근데 여론조사의 지난 일주는 국민의힘에 모두 집중돼 있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뭐 전화를 받든 어쨌든 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들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역선택, 민주당 분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전화 받아서 할 일 별로 없어요, 사실. 네네네. 대부분 여론조사 전화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에 많이 집중됐을 거다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더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 비율 높은 거 알고 있고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당연히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연동돼 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 시각, 언론의 시각이라든지 제등의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다고 봐요. 말씀처럼 뭐 김부선, 쌍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언론에나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거든요. 예. 근데 어제 저는 이런 서문시장 같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행사를 많이 하면 저도 뭐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만나보면 굉장히 소탈하거든요. 네. 여기 뭐 사람들하고도 뭐 이렇게 만나는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고 소탈한 성격이라 현장 민심을 자주 만나고 사람들 직접 만나고 2030 세대도 어울려 가다 보면 자, 그런 걸 그러면은 많이 여기서 흡수시킬 수 제가 있다고 한 가지만 더 봐요. 네네. 여쭤볼게요. 요거 듣고 나머지 세 분 의견 충분히 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지난주였나요?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단일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서 예상보다 컨벤션 효과가 좀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그쪽도 어쨌든 컨벤션 효과를 좀 기대를 할 텐데 이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즉 이재명 후보에게는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잖아요. 그쪽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도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도 컨벤션 효과를 보겠죠. 근데 윤석열 후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 이기고 예. 민심에서 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반대로. 그러니까 네.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졌다든지 하면 쫙 모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굴러가는 형태로 보면 의원들은 거의 갈 것 같은데 그렇죠. 현역 의원들은 갈 것 같은데 지지자들은 따라가겠느냐. 결국 그게 민심이거든요. 네. 민심이라는 게 지지율이기 때문에 당과 민심이 따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지율로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노리긴 쉽지 않다. 물론 당은 원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많이 누릴 거다. 그 부분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 오늘 얘기는 아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운 이름 꺼내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시네요. 윤석열 후보 얘기하시니까 이름조차 언급을 못하실 정도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타격이 그래서 크신가 보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앞으로도 어려운 가시밭길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네. 대장동 관련된 이슈가 새로운 이슈들이 막 나와요. 다른 사람들의 진술, 검찰발 여러 가지 조사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좀 발목을 잡힐 것 같고 음. 가장 아픈 부분은 가장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정진상 예.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플 것 같은데 인물적인 구도를 보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딱 보면 자 검찰총장 대 정과 사범의 대결이야 이번 대선은 이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아니야 이 구도를 어떻게 극복할지 네.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숙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 네. 현직 정찰 임명해준 대통령을 배신한 검찰총장 있죠. 네, 그다음에 근데 그게 얘기 안 끝났어요. 아직. 네,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정치 경험, 행정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는 배신자 검찰총장과 정치 경험이 다분한 지사.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네. 한박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거나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 여론조사가 높으면은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먹힐 수가 있는데 지금 정권 교체론이 대략 따지면 55% 정도 나오고 최근에 높아가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낮아지고 그러면은 현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게 일반 국민 중도층에도 먹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나또 그래요? TTS 올것 같은데 일단 적당히 만약에 하세요.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들을게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높은 그거에 타고 있어요. 네네네네. 여기 본인이 어떤 뭘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만약에 정권 교체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대선 후보 예를 들어 선거 잘 안 될 것 같다. 예. 저는 국민의힘도 바로 배신할 것 같습니다. 바로 치고받는다. 그래서 뭐 당권을 어떻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도 당연히 대선 후보가 되면 글로 가야 공천받고 글로 가는 거 알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친이 친박으로 한 10년 싸웠거든요. 예. 줄 잘못 서면 10년 동안 굶어 죽는 거예요. 공천도 못 받고.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임명한 대통령을 배신하고 나와서 이제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럼 만약에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또 잘 안 된다. 저는 바로 뭐 당을 쪼개든지 아니면 다 학살하든지 다 배신 때릴 거다. 일단은 그런 습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건 서른 의원이 또 한마디 하신 걸 보면 아 정말 여긴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한마디만 네. 딱 한마디만 할게요. 해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을 문재인 정권을 배신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게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결 낫잖아요. 이런 뭐 쫓겨난 게 아니라 정당하다고. 이 얘기는 영원한 평행선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지도 않을 거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두 분 얘기 마저 듣겠습니다. 지금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천 변호사님 먼저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친이 친박 그 싸움 극복하는 게 오래 걸렸는데 또 뭔가 개파를 만드는 것처럼 되면 안 된다. 걱정은 좀 되고요. 근데 아마 지금은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개파라는 것도 비등비등한 두 개의 파가 있어야 이제 죽자고 싸우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런 징조가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국민의힘 상층부가 원팀이 되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쪽에 붙어있는 의원들의 숫자나 세력이 뭐 적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층부의 원팀 얘기는 뭐 그만하고 그다음 민주당 얘기로 다시 제대로 돌아가면 결국 핵심은 대장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만 풀면 다 풀립니다. 일단 대장동을 풀면 심상정 의원과의 단일화도 훨씬 더 간단해지고요. 심상정 의원이 대장동 그 설계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죄인 손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죄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정의당과의 단일화도 물꼬를 트든지 말든지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을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지금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정부 여당, 그러니까 정부의 지지율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은 김부겸 총리나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 같은 데서도 재난지원금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저는 그런 불쾌감이 충분히 표현된 거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컨벤션 효과는커녕 역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랑 정부랑 협의도 안 하고 뭐 대장동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으로 뭐 예를 그건 알 수 없지만 막 재정 푸는 정책을 내놓는다. 어쨌든 그 정책 화두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랑 얘기라도 좀 하고 하지. 뭐 갑자기 자기 힘들다고 막 던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튼 이 모든 이슈들의 중심에는 대장동이 있고 대장동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지만 정책 이슈가 됐건 뭐 어떤 지지율이 됐건 좀 회복이 될 거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 듣고 대장동 얘기 안 할 수 없겠네요. 김준호 변호사님 바로 대장동 얘기로 넘어갈까요? 뭐 그렇죠. 너무 반복되니까 대장동이 지금 이제 3명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2명 인용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2명 정도 기각했으면 바로 특검 부대로 넘어갔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이렇게 프레임이 가버릴 거니까 묘한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2명은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검찰 수사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속기간 최대 20일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소장이 제출이 될 겁니다. 기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혐의로 가지고 기소를 하느냐 거기서 이재명 후보까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검찰에서의 중간 리포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11월 안에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부분 수사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하면 그다음 재판으로 가는 거니까 즉 특검으로 가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겨우 이재명이 대장동과 별도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차라리 생길 것 같아요. 아예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지금은 부풀리기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수없는 탐사보도 속에서 의혹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정책 경쟁을 하지만 그러니까 정책 의제를 던지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지만 그게 효과적일 수 없는 거죠. 그 정책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그냥 효과적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신박하니까 유동규가 정진상과 통화했다. 이런 거 나오면 다른 기사들은 다 깔리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이슈가 이슈로 덮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월 한 달은 계속 이재명 후보가 좀 고전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부 지지율 빠지는 거는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외국 갔다 오는 바람에 현안 대응에 있어서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 빈집털이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이 보진 않습니다. 저는 좀 따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직 무슨 결정적이거나 비가역적으로 지금 내려가는 순간이라기보다는 이건 좀 흐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단면을 잘라 보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의 영향이다. 네, 그런 부분이 좀 별도로 분석돼야 된다. 이거는 저는 김준호 변호사님 대부분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여기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국내에 계셔도 전국 현안에 대해서 아주 막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경우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에 가시거나 외교를 위한 노력을 하면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약간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저도 여론조사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빠졌다.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오는 일이 요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요 며칠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재명 지사가 같이 끌고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저는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내년 3월 거의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한 대통령은 없었잖아요, 사실. 대단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장동 얘기 하죠. 뭐 안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전화기를 이제 던지는 또 요거 때문에 또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상할 일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연루된 거 아니냐. 정진상 부실장의 휴대폰과 사무실 즉시 압수수색해가지고 이거 포렌식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요건 좀 첨예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시작해 보죠. 뭐 누구부터 하실래요? 예. 현 변호사님 얘기부터 듣고 싶어요. 아니, 먼저 솔직히. 얘기하고 하시죠. 방어 입장이니까 원래 공격하실 거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는 뭔가를 감추고 조율하려고 유동규 씨랑 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땐 그냥 언론 보고 알았어요라든지 예를 들면 예. 유동규 씨가 그때 뭐 되게 심각해가지고 약 먹고 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뭐 자살하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언론 보고 알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구한테 보고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뭔가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뭐 정치 계속 공방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검찰이 빨리 정진상 부실장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그 타이밍에 전화한 건 우연의 일치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또 맞는 것도 참 우연의 일치고 다 예. 우연의 일치죠. 네. 참 안민석 의원이 네. 안민석 의원이 남욱 그 처남이 네네. 자기의 국회의원실에서 비서하는 것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뭐 그런 너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좀 무책임해 보여요. 네, 뭐 정치권에서는 참 우연의 일치가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죠? 뭐 윤석열 후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네. 입장 바꿔서 보면. 근데 입장 바꿔서 보면 뭐요? 연희동 집 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또 예. 왜 있네. 예, 저도 뭐 그 최대한 그래도 공평하게 얘기하자면 우연의 일치가 양쪽 다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선을 좀 잘 못 긋고 계시다. 그러니까 몇 번 바로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일단 예. 첫 번째가 유동규가 측근이냐 아니냐 그 불필요한 논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옆에 두고 쓰는 사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진상이 이제 이 사람이랑 막 뭐 이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통화를 했든 안 했든 이렇게 뭐 자주 통화하고 챙기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측근 맞거든요. 어느 정도 넓게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굳이 그거에서 쓸데없는 측근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유동규가 배임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임이라는 게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일이 좀 잘 어그러져서 그게 배임이다 그러면 다 잡혀 들어가니까 자기가 좋은 의도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는 뭐 나중에 죄가 안 된다. 그건 맞는데 그러면 유동규는 최소한 자기 사익 추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익 추구를 했고 돈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득을 줬으면 이건 배임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께서 계속 아직도 설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뭐 또 동문서답을 하세요. 뭐 100% 추가이익 환수를 했었어야 되는 거냐? 누가 100% 하라 그랬어요. 정당하게 지분율에 맞춰가지고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초기부터 유동규는 잘못한 거 맞고 유동규의 사익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으면은 훨씬 이게 빠르게 지나갔고 문제도 덜 됐을 텐데 지금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지금은 약간 골마버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정진상이랑 정진상은 측근 맞다며 그럼 정진상도 연루되어 있으면은 뭐 이재명도 연루된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여기서 대응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선을 명확하게 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사실 많이 늦었죠. 뭐 그렇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왜냐하면 대선은 한참 남았으니까. 네. 지금 어떤 생각 나냐면 97년 대선 직전에 동교동계 최측근들이 저희는 DJ가 잡아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선언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 생각이 나요. 정진상 실장 1차 선대위에 현역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교수급이나 전 장관급 빼고 들어간 사람 몇 명 없거든요. 네네.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유, 심지어 부실장으로.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도 안 들어가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부실장을 그게 현근택으로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가 됐든 간에 뭐 시시비비를 떠나서 키워드와 프레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정진상 부실장을 내리고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은 원래대로면 글쎄요 총무비서관 같은 걸로 갔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만 예. 청와대 안 들어가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음.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이 그거 언제 할 거냐 혹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 네. 아마 그 정도를 이재명 캠프에서 각오해야 될 거라고 사실 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측근에서 함께 정치 역정을 했던 분들도 청와대에 일부러 안 들어간 분들이 좀 있었어요. 손해 봤다고 억울해하는 분도 있었고 뭐 그렇죠. 뭐 현 변호사님 이제 네, 예, 얘기하시죠. 세 분 했으니까 세 분 시간 다는 안 남았겠습니다. 50분까지. 아니 어쨌든 그래도 이런 이야기에 웃으면서 현근택 변호사님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건 원희룡 아, 예. 후보 덕분이다. 아, 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예. 원희룡 후보가 어제 생각만큼 표가 안 나왔더라고요. 현 변호사님 생각대로 나온 거 아니고요? 맞아요. 그 정도 나올지 않았어요. 대충. 근데 잊어버렸잖아요. 얘기하려고. 자 일단 예. 그러면 이제 유동규가 개인적인 사적을 취득하려는 걸 다 미리 알았느냐. 예. 그게 중요한 거죠. 대장동 관련해서 이분이 돈 700억 받기로 약속한 게 작년 10월이에요. 예. 올해 실제로 돈 받은 건 올해 1월이고. 예. 이게 사업자 선정 2015년에 한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미 다 알았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설마 돈을 받았겠느냐 그 사실 자체가 몰랐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도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녹취록이 막 나왔거든요. 돈 줬다, 돈 받았다, 뭐 700억 있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녹취록이 이미 나오고 언론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돈을 받는 게 맞냐 아니냐. 이 사실은 돈만 받은 게 아니면요 배임 될 일이 없어요.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면 이게 뇌물하고 연결돼 이건 있기 약간 현 때문에 변호사님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을 다를 것 수 같은데. 있는데 예. 사실 법적으로도 우리 그 이 민간 사업학이랑 이제 SPC 만들어서 이 공무서 할 때는 예. 기본적으로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거는 시장 결제를 해요. 실제 그 문서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시의회 동의도 받아요. 아니 근데 시장 결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민간 사업자 공모하는 거나 우선 대상 협상자 선정하는 거나 주주협약, 사업협약 하는 거는 다 도시공사 일이에요. 예.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사무냐가 배임을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임에서는 예. 결재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타인의 업무가 되는 거니까. 예, 예.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보고했느니 말하느니 나온 문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자 선정이라는 건 다 구두 말만 있는 거죠. 예, 예. 정민용 변호사도 뭐 가서 보고했다는데 본인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음. 그 연결선이 없어요. 그럼 예. 배임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유동규나 이분들은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어쨌든 사적인 어떤 돈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 생각이 있던 것이고 이제 그거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굉장히 중요했고 그때 당시에 파악을 못했으면 저는 당연히 연락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정진상 실장하고 어쩌다 뭐 이분이 막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할 때는 본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지금 아까 남욱 얘기까지 하는데요. 남욱 그 장인이 오산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근데 예. 이거를 마치 뭐 또 남욱 연까지 연결해서 하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또 안민석 의원 좀 억울해 하실 것 안민석 같아요.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도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유동규가 돈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얘기를 해라라고 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돈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는 당연히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 5년 지난 다음에 와서 이 사람이 돈 받았는데 그런 것까지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그런까지 미리 파악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됐고 또 파악이 안 됐던 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누군가는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 관계를 따져 놓고 이거 인과를 좀 따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근데 예. 저도 짧게 네네네네. 말씀드리면 그 배임의 법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게 사법 논담이 아니니까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익 추구의 전형적인 형태가 돈 받는 거죠. 네네. 사익 추구 섞여 있으면 배임 그렇죠. 쉽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능한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가능한 수준의 노력을 해야 된다. 합리적인 수준에. 근데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그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야 이거 초과이익 환수까지 넣으면 확정이익 주겠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 못한다. 근데 제 말은 그런 거예요. 해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랑 합리적인 수준의 협상을 해봤냐는 거죠. 예. 맨날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는데 왜 협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해놓고 우리 이거 넣을 거면 민간업자들이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배임 소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합리적인 수준의 그런 어떤 검토를 안 하냐라는 예. 게 나오는 거고요. 저도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고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의 꿈이 저는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가담 안 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진행된 걸 보면 2015년에 진행됐던 것도 굉장히 이상한 것들 많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뭐냐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시켜서 저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좀 분리하려는 시도 자체도 이 큰 그림에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시키기 위해서 최윤길이라는 예. 성남시 의원이 새누리당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굳이 로비해가지고 이 사람을 빼내와서 야 민주당에서 몰표 줘가지고 성남시의장 시켜줄 테니까 나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자 해서 그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튼 이게 만약에 이 정도로 고도의 정말 2012년, 13년 이럴 때부터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친 거고 유동규랑 해가지고 짬짬이를 한 거라면 이게 단순히 돈을 작년 뭐 언제 받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방금 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성남시랑 별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저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런 의심이 잠깐 솔직히 돼요. 반론하면요. 예. 성남시는 개발 사업을 못 합니다. 네. 못하게 있죠. 시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성남도시공사라든지 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또 민관 합동을 할 때는 직접 못해요. 그러니까 출자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걸 의도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사실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보면 돼요. 맞잖아요. 배임이라는 거는 임무에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법적으로도 어려운데 돈 들어온 사람 되게 정해졌잖아요. 예. 그다음에 돈 나간 거 지금 딱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5억 주고받은 사람들은 물론 약속도 뇌물은 돼요. 나쁜 거죠. 네. 근데 돈을 실제로 주고받은 게 더 중요해요. 그럼 5억 주고받은 사람 구속됐잖아요. 네. 그럼 50억, 100억 받은 사람들은 왜 지금 가만히 있죠? 저는 이게 문제라고 네, 봐요. 그 사람들도 큰 돈이라서 돼야 그런 거 된다 봐요. 예. 푼 돈이라서. 아니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건 돈의 크기만큼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5억이 가면 5억 역할을 하는데 이 5억이라는 건 근데 5년, 6년 지난 다음의 일이고 예. 50억, 100억들은 막 사업 진행 중의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소한 50억은 10배의 역할이고 100억은 20배의 역할이고 그 시점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주기로 했던 시점, 예. 돈을 실제로 주고받은 시점 더 이전이잖아요. 누가 역할이 더 크겠어요. 저는 당연히 그걸 봐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짧게만 듣고 이제 이 이슈는 좀 마무리를 할게요. 배임 문제는 우리가 검찰에서 지금 계좌 추적이라든지 돈 추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재의 사장과 과거의 사장도 배임이 맞다. 떳떳하면 특검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사람을 8년 동안 이재명 후보께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돈을 받은 거 나는 몰랐어. 그렇게 얘기하면 책임이 없어집니까? 그게 정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분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능력한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가서 그런 밑에 수석 비서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돈 받아먹고 그래도 나는 몰랐어. 그러니까 내 책임이 없어. 이런 식으로 면피하실 겁니까? 그런 태도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반박 안 할 수 없는데요. 청와대 있다가 이분이 다른 데 가면서 본인이 일을 장관 보좌관 했어요. 네. 5년 후에. 네. 근데 그 전에 나중에 와가지고 돈 받으면 그런 것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얘기가요.
전 사장이 배임이라 한 적 없고 전 사장은 공모지침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네. 배임이 되면 그분이 1순위예요. 공모지침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 사장이 배임이라고 한 거는 내가 그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뭐 전력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예. 현 사장이 배임이라고 한 거는 이재명 후보를 특정해서 한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에 있던 사람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 사장도 보면 분명히 시장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거에만 승인을 한다. 나머지는 정결 사항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그 공모 사업 이후에 사인한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 배임이라는 얘기는 도시공사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문서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단은 참 대장동 얘기 우리가 좀 한 달 넘게 이 얘기만 나오면 어쨌든 이게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김준호 변호사님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빠진 얘기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은 현재로서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만 있지 저는 형사적인 가능성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네. 검찰 수사 기다려볼 문제고 배임죄로 기소해도 그 무죄 날 개연성이 현재까지는 나기 쉽기 때문에 네. 검찰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지켜볼 문제다. 예. 검찰은 어쨌든 2명 구속시켰고 그래서 지금 아직 특검 얘기하기는 국민적 공감대가 좀 낮을 수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좀 봐야겠지만 구속이 2명 되고 나서 특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보고 예. 그걸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요 수사는 일단 11월 달까지 마무리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장지구와 관련돼서 이제 워낙 여론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요 4인방에 대한 수사에 먼저 됐지만 이제 권순일, 최재경, 그렇죠. 곽상도, 박영수 다 불러서 해가지고 이 실체를 파악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키워드를 빼고도 문제인 지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여론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 건데 그게 약간 인사를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이 구조 속에서 민간에게 과도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 한 제도가 허점이 없는가. 과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그러면 자기 당의 평소 입장과 다르게 좀 빡세게 공익적인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차피 그쵸. 국민의힘도 반대를 못 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좀 부분들이 논의를 나왔죠. 해줘야 국민들이 그 너네 정치하네 남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교수님 충분히 얘기하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반박하려고 했는데 네. 국민들께서 이미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후보 게이트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로 변명을 하고 다른 말로 호도를 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안 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반박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반박을 길게 하셨고요. 일단은 원래 대본은 이제 네. 딴 거 했어야 되는데 예. 이거 되게 길게 했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늘 이 이슈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어쨌든 양쪽이 주장이 첨예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벌써 한 달이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듣기만 해도 지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내년 3월 8일까지 갈 거예요. 지치지 마세요. 그러게 말하는 거, 그러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대로 검찰 조사가 좀 최대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조사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면 안 믿어버리시기 때문에 이건 얘네가 잘못했어, 조사를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면 또 시작이라 맞아요. 상당히 조금 피로감이 아마 많이들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슬슬 우리 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주 짧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 얘기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더 드려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김부겸 총리는 아까 천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금 부정적이에요. 지금 우리 재정 여력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천 변호사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당과 이제 어쨌든 청와대 쪽에 그러니까 왜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청와대 쪽에서 좀 불편해할 거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재정 여력이 있다면 손실보상 소급 입법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좀 더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김부겸 총리도 아마 그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손실보상 얘기도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하면 이렇게 이슈는 계속 만들어내는데 네네. 주사일제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음식점 총량제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정선해서 관역이 있는 곳에다가 활시위를 겨냥해서 화를 좀 당겨서 쏘셨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가 너무 지금 이번 주에 약간 난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도로 제 입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의 생각을 잠깐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그냥 가감없이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재난지원금은 이전부터 소신이었지만 다른 제안 같은 경우에는 긴밀하게 네. 여당과 정책위에 이게 조율된 게 아니라 설익은 정책 본인의 생각을 그냥 느닷없이 던져요. 이거는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제는 대선 후보니까 당과 조율을 거쳐서 어느 정도 대안도 만들어 놓고 로드맵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던지시라. 안 그러면 설익은 정책만 남발하는 준비 안 된 후보다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 변호사님. 뭐 그 지적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일리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 후보가 바로 돼서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은 당도 뭐 당대표 역할도 하기까지 있는데 뭐 경기지사는 아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동안에 적응 과정이라 봅니다. 적응 과정이라 보는데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뭐 손실보상금이 상충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2년 정도 코로나 위기가 됐는데 대기업, 은행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개인은 빚만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국가 빚보다 개인 빚이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물론 당연히 뭐 재난지원금으로 극복 안 되죠. 엄발의 오줌누기라고 보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 넘어가는 측면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한 번 정도 더 나갈 수 있다라고 있었고 손실보상도 지금 김준호 변호사 말씀처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국가가 지금 초과 실수가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예. 개인은 빚이 쌓이고 있고 은행과 기업에는 또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건가? 거기에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고 봅니다. 천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 맞아요. 손실보상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진짜 손해 많이 봤는데 네네. 뭐 300만 원 주고 뭐 그게 무슨 손실보상이에요. 그게 헌법적인 가치거든요. 손실보상은. 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그냥 위로금이에요. 네네. 헌법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영업 시간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을 감내한 거는 그걸 보상해 줘야 되는 게 헌법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또 그걸 이제 먼저 중간에 해야죠. 껴가지고 못 받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특히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액수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의미도 있고 또 알바하시는 분들도 먹고 사는 거고. 근데 지금 현 변호사의 말씀은 손실보상도 하고 재난지원금 하자. 우리가 돈이 너무 많으면 너무 좋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한 3천만 원 가지고 차를 사는데 네. 세단도 사고 싶고 SUV도 사고 싶다. 그러면 뭐 내가 돈이 한도 끝도 없으면 세단도 사고 SUV도 사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우리가 액수가 하나라면 액수가 정해져 있다면 그중에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고 지금의 판단은 심지어 정부에서도 같은 당인 정부에서도 손실보상이 좀 더 급하다.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야 이게 대장동이 너무 길어지면서 또 얘기를 나눠야 될 몇 가지는 지금 우리가 오늘 다 하지는 못했는데 뭐 다음 주에 또 얘기하시죠 뭐. 어쨌든 이제는 무조건 하루는 윤석열 후보 하루는 이재명 후보 얘기로 내년 그러네요. 3월까지 우리는 이야기 나눌 게 끝도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제 나와요? 그거 좀 어떻게 얘기 안 돼요? 여기 얘기는 더 안 되겠죠. 장 교수님이 부르면 나올라다가도 안 나오시는 일단은 두 사람은 안 나오는 걸로 하면 윤석열 되죠. 후보 입장에서 장성철 교수님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거야말로 대통합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데 그러네요, 진짜. 왜 현근택만 안 나오면 되겠네. 저희가 김병민 대변인 나왔을 때도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또 한번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늘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